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담자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탈북 여성 도와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썼습니다. 정육점 오픈 준비 중 날벼락을 맞았어요. 수술 부작용 겪는 반려견 수의사 책임은? 새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지급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만 35세에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국적 회복 신청을 했더라도 병역 기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선 병역 의무가 사회적으로 좀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종종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 살펴볼까요? 네, 원고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 1986년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 2002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만 35세였던 2022년 7월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네, 원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제15조 1항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원고는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서 국적을 회복하면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원고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땄다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는데요. 그래서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국적 회복을 불허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사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타인의 병역 기피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이나 의사 등도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징역, 벌금 이거에 더불어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병역 기피나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기만 해도 또 유통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병역 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병역 기피를 돕거나 또 관련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듣기로는 병역 기피를 한 것이 밝혀져도 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문가요?
네, 병무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병역 면탈자 349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례는 7건에 그쳤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법원이 병역 면탈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형 판결은 2021년 2명, 2020년 3명, 2019년 2명 등 이 전체 병역 면탈자 349명 중에 7명, 그러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아니면은 기소유예를 받는 등으로 실형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병역 면탈을 노리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걸려도 징역을 살지 않고 군 문제를 끝낼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게 돼서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네요. 네.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서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만 36세인데요. 시기적으로 충분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국적 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그리고 한국 국적 상실 시기와 그 목적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그 정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병역 기피 의도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했다는 건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반영되었을까요? 네, 재판부는 이 원고가 2018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외 여행을 허가 또는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병역법상의 입영 의무가 면제가 되는 만 36세가 되는 해, 딱 그 해, 그러니까 즉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미 병역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원고는 이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을 했고 또 전문 연구 요원으로 편입을 해서 병역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이제 원고의 경우에는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딱 이 목적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이고 병역 기피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심에서는 법률상 병역 의무의 이 자동 면제를 인정을 했고요. 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원고가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서 전문 연구요원 편입을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겠다. 어떤 네. 방식으로든 이런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역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였고 또 이제 단순히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는 그 사정만으로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전체적인 1심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의 이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정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또 새로운 증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1심 판결은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좀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고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변호사님이십니까? 잠시 후에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저는 먼저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네, 강제 추행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누명을 쓰셔서 고소를 하셨군요. 예.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네, 그 여자의 패딩 잠바를 열고 양쪽 가슴을 막 주무르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경찰서에 가가지고 다 줘서 수사받고 했더니 네, 무혐의를 받았어요. 네, 그 억울해서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옛날에 제가 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목회 사역을 했었어요. 목사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도 이제 나이가 돼서 다 퇴직도 하고 학교도 퇴직해서 네, 조그마한 간의 공업을 좀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거를 당해가지고 이거 한 달 내내 아주 고민이 컸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성추행 어떻게 누명을 처리를 해야 되나? 네네, 무혐의를 받았는데 네, 지금 맞고서를 무고로다가 맞고서를 할까 하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성추행 누명을 쓰셔서 무혐의를 받으셨지만 지금 동네에 소문이 퍼진 관계로 상당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76세 된 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 소개부터 할게요. 네네. 저는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직에 있다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게 있으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직원들 한 서너 두고서는 조그맣게 전자공장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김 하는 여자가 약 38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술이 다 한번 취해가지고 공장에 오더니 나 좀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을 누가 채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있더니 또 왔어요. 네, 역시 술이 취해서. 그래서 또 돌려보냈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서 여기 남한에 나와 있던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는데 엄마는 재혼해가지고 오산에서 살고 네, 자기는 지금 수원에 산다 이거죠. 저도 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서 일하는 걸 빠꾸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 저희 탈북해가지고 와서 사는 여잔데 너무 안 됐지 않냐고 그 일을 한번 시켜보고 하자.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봤어요. 와서 당신이 작업한 만큼 노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네네. 근데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매일 병원에 핀센트 병원이라는 네네. 데는 갔다가 오면 점심 먹고 오면은 1시 반이 돼야 옵니다. 네, 그럼 1시 반에 와서 일해봐라. 저녁 때 5시 퇴근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0일을 일을 시켜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여자가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혼자 있는 여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다음에 부를 때 또 와라 그러고 이제 보냈죠. 보냈는데 이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1년 전에부터 우리 공장 이웃에 바로 옆에 실식 먹은 노인네가 있어요. 네, 이 남자하고 몰래 썸씽이 있어서 그 아가씨가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아주 같이 살다시피 해요. 동거 생활을 하다시피. 네네. 근데 우리는 그 정황을 모르고서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37, 8 됐으니까 시집가도 된다. 중매해줄까 했더니 오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전화를 오더니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우린 중매를 서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중매에서 시집 오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 아기 낳는 거 싫다 그러면서 그냥 빠꾸 놓고 나왔어요, 이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직장에도 이제 여기도 안 나오지, 이제 중매 쓴 것도 끝나버리지 하니까 여자가 이제 전혀 여기 안 왔는데 자기는 한 10여일 지난 다음에 10여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여자가 화장실에서 우리 공장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네네. 사장님이 오더니 패딩 자꾸를 내리더니만은 자기 젖가슴은 양쪽을 막 주무르면서 내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같이 놀러가서 모텔에서 한번 자고 이렇게 오면은 내가 집이 서너 채 되니까 한 채 팔아서 보상해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고소장에. 네. 근데 고향이 강원도 홍천도 아니에요.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네.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작년 11월 23일 날 그만뒀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는데 12월 9일 날 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거예요. 네네. 그거부터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의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전혀 날짜로 봐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상담자님의 이 공장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뭐 다른 부분들도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상담자님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일 생각으로 이런 완전히 거짓말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네. 또 한 가지는 고소를 이 여자 이름으로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애가 해준 거예요. 뒤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시킨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배치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얘가 여기 공장에 나와서 일할 때 제가 그랬어요. 너 전화번호 좀 적어라. 네. 급할 때 내가 전화 연락을 할게.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적는데 1분 이상이 걸려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글씨를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북에서 뭐 했냐, 학교 안 다녔냐 그랬더니 국민학교도 들어가지도 않고 군대 갈까봐 겁이 나서 중국으로 도망갔다 일리 온 거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걔가 글씨도 못 쓰는 애인데 고소장을 작성할 리가 없어요. 네. 그럼 누가 했느냐? 그건 남자놈이 해준 거예요. 지가 들고 있는 마누라 하나 같은 건데 마누라 뺏길까봐. 선생님, 지금 일단은 무혐의를 최종적으로 처분을 받으신 거죠? 예, 경찰에서. 한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요거 수사 받고 뭐서 거의 한 15일 됐을 거예요. 15일 만에 이 수사가 다 끝나고 무혐의 최종 처분을 받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무고죄로 이제 맞고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맞고소를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제가 그랬어요. 그 경찰, 담당 경찰 그한테 네네. 자기가 거짓말로 했다는 걸 자백을 하고 용서를 나한테 와서 빌고 하면은 그럼 고소 안 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된 지가 한 15일이 넘었거든요. 네. 일체 그런 얘기가 없고 남자놈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놈이 지나가다가 딱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과도 안 하고. 근데 저한테 당할까봐, 네가 당할까봐 그러는 거지요. 네. 근데 그 남자놈이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뭐 나이 핀들이니까. 네네. 근데 선생님, 네, 그분에 직장도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뭐 무고죄로 고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사주를 했다거나 이렇게 뭐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뭐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상황인 거죠. 증거는요. 네. 그 증거는 그 남자놈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아요. 네. 연립주택에 사는데 여기는 1년 365일 불이 꺼져 있고 전혀 들락날락 안 하고 여자 있는 집이 그 집에 몰래 숨어가지고 들락날락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걸 두 내가 분이, 어저께도 예. 발견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아주 뭐라고 그러나 살림을 거기서 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이 강원도 홍천에 사는데 네. 아들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늙어 죽으면 재산 문제 때문에 여기를 한 달에 한두 번을 불시에 왔다가 이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수사하고 가고 있다가 그 이튿날 내려가고 그래요. 네네. 실제 상황으로는 살고 있어요. 그 단독주택에 네. 원룸에 그 아가씨가 있는 집에서. 네. 근데 그렇게 같이 살고 있고 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실 이분이 뭐 이게 너 아무것도 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다 입증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네네네. 내 생각에는 얘가 글씨도 못 쓰는 애가 네네. 이게 뭐 고소를 한다던가 이런 건 터무니없는 일이고. 네, 그렇기는 옆에서 한데. 남자 그놈이 도와줬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남자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 고소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남자애는 내가 고소는 안 했어요. 네네네. 무고죄로 아직 고소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지요. 아, 고소는 지금 고소장은 넣으신 상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접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고소는 하셨어요, 경찰에 무고로? 어젠가 했어요. 네, 그랬는데 경찰이 이제 뭐 이쪽에서 내가 거짓말로 고소했다 뭐 이런 걸 인정하거나 그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예. 사실 지금 예. 경찰관이 어저께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네. 담당 경찰관이 오더니 결국 무죄를 무고죄로 신고하셨네요. 그래서 예. 네. 좀 복잡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승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잡하긴 하지만 예, 복잡하지만은 승소는 할 겁니다. 네. 전혀 혐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수사 받을 때 네네. 담당 경찰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경찰서에 뭐라 그러니까 폴리스 그래픽이라는 거 있죠. 아, 거짓말 탐지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네네네. 그걸 내가 좀 하겠다 그랬더니 네네네. 자청하시겠습니까? 네네. 경찰서에는 없고 경찰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내가 거기를 가마. 네네. 가서 그걸 받아왔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조사도 받으신 거예요? 예. 네네. 나 하도 답답하니까요. 혹시 그 여자분도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 여자는 안 받았어요? 예, 예. 이웃에 살지만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경찰에 그 여자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은 안 하셨었어요, 그때? 그건 안 하셨어요. 아, 그건 안 했어요. 근데 네. 경찰도 근데 지금 무고죄 그 사건 접수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는 말씀은 해주신 거죠, 경찰분이? 예, 그래서 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사안이면 왜냐하면 너무 이제 허위 이미 명백한, 그러니까 이때 출근도 안 했고 완전히 지금 뭐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마주치기라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이 정도가 지금 아니라 아예 없었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좀 명백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고죄가 지금 제가 봐도 충분히 성립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이 무고죄가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인정이 되면 이제 이게 무고죄가 생각보다 이제 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고죄가 좀 형량이 셉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네. 이제 무고죄가 뭐 이제 법률 형법상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유, 만약에 예, 무고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실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사실 무고죄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께서 좀 억울하신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고초를 겪으셨던 부분 그리고 네. 지금 소문이 났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소문은 지금 어떻게 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은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그럴 건데 이 여자분이 이런 걸 얘기하고 다녔나요? 얘기하고 다녔는지 그거는 모르죠. 네. 그만두고부터는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네네. 못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주변 뭐 동네 분들이 뭐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선생님한테?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공장에 직원이 한 서너 명 되거든요. 네네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다 이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직접 말 안 하셨는데 그 여자가 아무래도 말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 의심하는 것처럼 그 동거한다는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예. 그런 그쵸?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직원분들이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다면 무고 네. 말고도 명예훼손죄 같은 걸로 또 고소가 가능하실 것 아하. 같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소하시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좀 증언을 받으셔야 돼요. 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여자한테서 들었다. 아니면 그 남자한테서 들었다. 너 이런 사장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는 이 사람한테 들었다. 이런 거를 좀 입증해 줄 수 있으면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공장 직원들도 네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네, 나가서 네, 다 네. 증언하겠다. 네네. 그래서 네. 지금 가능한 거는 선생님 하신 것처럼 무고죄 지금 고소하셨고 이거는 아마 그쪽에서 이 형량이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뭐 합의나 이런 걸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뭐 합의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합의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너무 괘씸하다 나는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예.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가능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 아시죠? 예, 예. 민사소송.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 무고든 뭐 어떤 명예훼손이든 이런 것들을 범죄긴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지금 많이 겪으셨잖아요. 예, 예. 오랫동안 이제 그래요. 네 경찰서 왔다 갔다 하시고 억울함을 예. 겪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명예훼손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뭐 무고 이거 당해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네. 동네에 소문이 나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또 뭐 사역하시고 또 교직에도 있으셨고 이런 쌓아오신 평판이 있으실 텐데 그런 네. 것들이 또 많이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사안에서는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는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문제는 얘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네. 원룸에서 혼자 살고 그렇죠. 남자분도 별로 벌이가 없는 맞아요. 네네.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민사소송을 청구를 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돈이 있는지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한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기도 하고 또 딱 봐도 이제 별로 이제 뭐 합의금이든 뭐 손해배상으로 돈을 줄 만한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돈이 아예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이거 소송을 진행하고 이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이거나 비용적인 노력도 들이셔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추가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분이 뭐 자동차 같은 거라도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거라도 연립주택이 한 2억 정도 되는 게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제 딱 봐도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돈 받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좀 뭐 이 정도 민사소송은 조금 보류를 하시되 뭐 어쨌든 지금 무고는 고소를 하신 상태고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로 추가로 고소를 하시면서 어쨌든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뭔가 합의라든지 이런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저는 지금도 그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네.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조금 빌고 하고 하면 네. 용서해 주려고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그 고통을 겪으셨던 부분들 사실은 이제 진심 어린 사과나 어떤 사죄의 인사를 받으면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좀 괘씸하게 인정도 안 하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뭐 당장에 뭐 손해배상을 통한 뭐 그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처벌을 통해 가지고 조금 뭔가 반성이라도 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으니까 우선은 형사적인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일 텐데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형사 조정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피해자 분이시니까 그쪽 그 지금 이 무고한 그 여성분이랑 뭐 그 검찰을 통해서 뭐 조정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한번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도 제 생각에는 마련은 될 거는 같아요.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경찰이 수사를 잘 해서 무고나 또 명예훼손 추가로 고소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잘 진행되도록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뭐 그 가해자 그 여자분이랑 또 뭐 합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네, 상담자분 그동안 많이 네, 상담자분 그동안 많이 억울하셨을 텐데 오늘 변호사님 조언 들으시니까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트 매출도 저조하고 직원들 임금 삭감 등 마트가 거의 폐업 수순을 밟는 중이라 혹여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 사장님한테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는 듯 하더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은 바로 못 돌려줄 수도 있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타이밍 좋게 상간에 공실이 생겨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실 상가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가계약금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상가 사장님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계약 전 추가로 900만 원을 입금해 총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했고요. 그 대신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해서 현재 철거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상가 앞에 걸어둔 정육점 오픈 플랜카드를 본 누군가가 상가 관리단에 동종 영업 금지 규정을 문제 삼았나 봅니다. 이로 인해 상가 주인과 저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요. 관련 업체에 동의가 있으면 동종업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트 사장님께 동의도 구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야채 청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께 마트 점주의 동의를 구했냐고 여쭤보니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관리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상가 주인도 변호사를 만나든 원상복구를 해주든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혼자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 임대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혹스러운데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가 내 동종 영업 금지 규약으로 인해 정육점 이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선 동종 영업 금지 규약이란 무엇이고 이 상가 내 관리 규약 꼭 지켜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상가 또는 집합 건물에서는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끼리 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리 규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관리 규약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이 규정의 28조에 따른 것인데 보통 이 관리 규약에는 건물의 공용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공용 시설을 이용하는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동종 영업 금지 같은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동종 영업 금지는 이 상가 관리 규약에 포함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리 규약은 일종의 건물 내에 법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분 소유자나 그리고 또 그들의 임차인들, 세입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합니다. 네. 사연을 보면 그동안 관리 규약이 잘 지켜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증명까지 받은 상황이라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규약을 어기고 정육점을 오픈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전까지의 관리 규약이 조금 유명무실했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내용 증명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내용 증명이란 어떤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가 관리단이 공식적으로 규약 집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약을 어기고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관리단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네. 또 임대인이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거나 관리단이나 다른 입주자가 규약 위반으로 인한 상가가 이미지가 훼손이 됐다, 자신의 매출 등이 감소됐다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그 동종영업 금지 규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제 선 지급했던 그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철거비 일부를 좀 반환받는 조건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지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철거에 들였던 이 비용, 이 전액이 회수는 좀 어려울 수 네. 있겠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점포주도 해당 규약의 존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한 점포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점포주, 그러니까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령 점포주가 동종 영업 금지 규약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이제 상가 임대인은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임차인이 계약 목적,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정육점 운영이겠죠. 네. 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중대한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 의무는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제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제 중요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동종영업 금지 규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소한 불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차인의 영업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존재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설명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상담자께서 사전에 지급한 가계약금 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 그러니까 정육점 운영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임대인의 어떤 설명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법적으로 계약은 이제 앞으로 소급돼서 무효가 됩니다. 이때 서로 받은 것들은 원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던 모든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담자님,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담자님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가급적 이제 내용증명, 이쪽에서 내용증명 보내셔서 계약 해제를 통지를 하시고, 가계약금과 추가 보증금 내신 것들은 원상회복 청구로서 반환을 요구하시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추가로 실내 이익이라는 그 손해배상의 형태로 좀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테리어를 위해 내부 철거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원상 복구까지 해줘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이 좀 중대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에게 이 전부 다 복구 의무를 지우는 것은 좀 부당하게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상 복구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상당 부분 임대인과 좀 분담을 하거나 일부 면책을 주장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올해 14살이 된 저희 강아지는 2년 전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받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1년 전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최근 그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 신장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관련 질환들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2년 전 수술했던 수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닌데 저희 본가에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강아지들은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표현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수의사의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할 텐데 지금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라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뭐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그 수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뭐 형법상의 업무상 뭐 과실치사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뭐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 수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는 실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뭐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제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도 있는데 네. 이것 역시 주로 고의적인 학대 행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은 가능한데요. 네. 수의사는 이제 진료 및 수술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또 주어진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반려견의 손해, 예를 들어서 사망 같은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수의사에게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의사의 수술 치료가 어떤 통상적인 기준에 미달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고 그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물도 생명인데 처벌할 수 있는 좀 마땅한 법이 없다는 점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네.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현재 그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도 생명이고 가족 같은 존재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는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뭐 형사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보호가 매우 한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이런 문제 의식이 반영이 돼서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제정이 논의되고 있거나 개정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법률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적 동물 학대, 유기, 뭐 동물 실험 같은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있고 굉장히 최근에 고무적인 것으로는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네.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 이 사안에서 형사 처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이 확보돼야지만 조금 이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받은 어떤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기존에 그 수술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셔서 그 이제 손해배상 반려견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께서 받게 되신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 그런 것들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좋았지만 지내고 보니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고 결국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저에겐 애정이 없었고 어색한 사이로 한 집에서 내내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새아버지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던 중 새아버지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었고 부도가 났는데요. 이후 1년 만에 어머니가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새아버지로부터 뜬금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생활이 힘들다며 부양료를 지급해달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또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아버지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상담자분께서 이래저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 부양료 청구 소송이 무엇인가요? 네,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이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자에게 어떤 생계비 같은 그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인데요. 나를 부양해야 될 너가 나에게 생활비를 지급해라라고 법원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생계가 어려운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자녀를 상대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연에서 보면 새아버지가 상담자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네.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은 입양된 자녀를 진짜로 친생자, 그러니까 친자녀처럼 만드는 특별한 입양 제도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908조의 2 이하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일반 입양은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생부모, 그러니까 친부모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네. 입양 부모와 친생자가 그러니까 입양 부모의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양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특정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부양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양권자의 생활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라는 사실과 네.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이제 충분하고 부양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부모가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다, 뭐 이 정도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예를 들면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네. 뭐 그런 사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자식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 능력이 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부모가 뭐 자녀를 버렸다거나 또 방임을 했다거나 자녀에게 뭐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거나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부양 의무가 부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상담자분이 새아버지와 친양자 관계가 아니라면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양자, 그러니까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부양 네.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양 의무라는 것은 민법 제974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제 어머니 자녀인 상담자분이 새아버지의 직계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지. 네.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법원에서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자분께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 될까요? 이 부양료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이고 법원의 판결로 부양료 지급이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이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뭐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이후에 뭐 강제 집행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보통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을 압류해서 그 부분을 뭐 환가해가지고 받거나 이런 것들로 그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성장 과정에서 자식처럼 대해주시진 않으셨지만 네.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분께서 가장 아쉬운 점은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법적 의무는 이제 감정과는 좀 별개로 다뤄야 되고 지금 새아버지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인 지금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더 그런 것 억울한 같아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뭐 진심 어린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을 해서 이 소송을 통한 이런 것들은 조금 회피를 하시되 두 분이서 이제 좀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네.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법적 의무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억울함을 끝까지 방어를 하시는 것도 이 안에선 좀 당당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양 의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것들은 조금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하시되 두 분이서 그 조금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아버지분께 소송을 취하라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어떤 법적인 그 제도 밖에서 두 분이서 어쨌든 가족이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 상담 홈페이지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